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학위 논문 내용은 지금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약간 메가 트렌드나 주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범위가 좁기는 한데 그 대신 디테일한 면을 좀 살려서 일부 발췌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이제 내용 중에서는 예전에 참여환경연대 의뢰를 받아서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제도의 도시기반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보고서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예전에 논문을 함께 제주도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중산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뭐 옥장이나 아니면은 그 중산간 지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도의 한 대략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분류할까에 대한 문제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GIS라고 하는 기법이 새로 그 당시 들어와서 진행을 했었고 그 분류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중산간이나 아니면 해안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표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사이에 한마디 드리자면은 지금 이거는 환경총량 관리 관련해서 제도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제도 지도가 있는데 이게 컬러로 할 거를 했는데 완전 검은색으로 먹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류가 된 곳들이고 약간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이치한 지역인데 불이치한 지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그중 하나의 사례인데 그중 하나의 사례는 지형이나 현재 토지 이용의 현황을 보고 너무 다르게 갈기갈기 나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토지 이용을 집단화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용도 지역이랑 병합을 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거 같이 굉장히 좀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어서 기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로 합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 상단에 지도 보면은 3번이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큰 대표적인 고자와 일대죠. 이쪽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라운골프클럽, 블랙스톤 컨트리클럽이 있는데 이곳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상당한 공익적 사유에 따라서 예외 처리한 사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가장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좀 파란색인데 대부분 파란색이 걸쳐져 있죠. 지금 저 컨트리클럽이나 관광단지들이. 근데 원래는 이게 좀 생산관리지역이나 아니면 특히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시설들이 공익적인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외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건데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하나하나 다 통합한 건 아니지만은 짐작컨대 아까 그 지도랑 대충 겹쳐서 생각을 하면 저 대형 개발 사업에 있는 골프장, 유원지, 관광단지, 리조트, 공동묘지, 연수원, 수목원, 산업시설, 기타 등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그 제도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대형 개발 사업들인데 대체로 중산간 지역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공익적 사유에 따라서 토지 이용 그 용도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좀 혜택을 받아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된 구역들이 상당 부분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관광이겠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제도 환경에서는 항구랑 비행기 밖에 없는데 헤엄쳐서 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수송량의 대부분을 당연히 공항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결항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내도객 수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 아래쪽에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위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주황색 선이 그 캐파시티 용량이고 수송 용량이고 수송 실적은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입니다. 대체로 100%가 아니라 한 110% 정도 가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수송 실적이 그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아할 때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대부분 국내선 지적이니까요. 이 인기를 생각해 보면은 제2공항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극히 일부의 일부 사례로서 그 제도의 수자원이 결국에는 사용되고 나서 버려진 그 수자원, 그러니까 하수가 모여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제도의 8군데가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그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제도의 개발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라고 하거든요. 그 관리 기준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게 제 학위 논문 주제이고요. 그 분석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그 맨 좌측 그리고 우측 상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황색선은 그 하루당 그 1일 단위로 하루에 제주도 8군데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하수가 몇 톤 들어오는가를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아마 그때가 중반, 제가 논문 쓸 때가 2019년도 여름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일일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거고, 맨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그 상주 인구, 도민 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내도객, 그러니까 대부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이 하루에 몇 명 들어오시는가와 겹쳐서 추세가 거의 좀 비슷한 추세를 그리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인구랑 그 관광객 규모랑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긴 하지만 폭우 빈도도 높아지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그 제주도의 전역에 있는 8군데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그 시설 용량이고, 파란색 선은 그 8군데 모두 합쳐놓은 아까 황색 선으로 나타났던 그 처리해야 할 그 하수 유입량인데, 이게 점점 좀 포화되고 있다가 중간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증설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포화가 됐고, 원래 이 그래프는 이것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띄어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적 시설 용량인 거고, 이게 생물식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모든 시설 용량을 다 뽑아서 쓸 수 있다라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둬야 되는데 여유가 별로 없고, 최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추세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한데도,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건축 허가 실적입니다. 실선은 그 건수고 점선은 면적 기준인데, 면적이 가장 크게 뛴 거는 그 드림 타워 허가할 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뛴 거고요. 대체적으로 봐도 그 이제 한한령 때문에 좀 중국발 약간 수요가 확 줄기 이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2010년대 중반쯤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허가 건수가 늘어나죠. 근데 이게 좀 허가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섬이기 때문에 해변가에 아무래도 물질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해양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는 저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좀 몇 년만 이 추세대로 가면 허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에서도 건축 허가 같은 그 도시의 행정이 일관되게 관리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현상은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8군데에 있는 하수 처리 구역들을 간단하게 모식화한 건데요. 각각에 대한 그래프고, 보시게 되면은 그 용량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에 추격당하지 않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전반에 만연한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시설을 증설하기만 하면 괜찮으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 논문의 어떻게 보면 분석 결론인데, 숫자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쪽에 보시면 여유 용량이 2035년에 계획대로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한 거의 8년 정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면 점점 가면 2030년, 2035년 가면 갈수록 그 여유 용량이 줄어드는 걸로 일단 분석이 되긴 했습니다. 모형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나름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환경을 어떻게 지키든가 환경 수용력을 늘리자고 하는 용도로 기반시설 늘리기만 하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거는 그 전국 하수도 통계를 정리한 결과인데,
그 전국 서울시, 제주도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인당 하수관로 시설 연장인데 1인당 뭐 몇 미터냐라고 하는 비례로 보시면 되고 전국 평균은 2.8, 서울시는 1.6, 제주도는 서울의 한 6배가 넘는 6.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인당 예산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하기 어렵다, 비효율적인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재정, 예산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느냐라고 봤을 때 1인당 사업비는 전국이 약 200, 서울시가 약 100이면 제주도는 한 5.6, 5.7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지원의 비율도 전국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편이고 지방비 비율이 그 서울시보다 15% 정도가량 높아서 39.4%, 원인자 부담금 비율이나 현실률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돈 자체는 굉장히 낮은 퍼센트인 걸 볼 수 있고 그 결과로서 1인당 부채액이 지금 뭐 전국 평균의 한 3점 몇 배,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관광을 진흥하고 그에 맞춰서 좀 더 그의 아무래도 펜션이라든가 개별 입지로 호텔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하면은 이런 현상도 더 심해지겠죠.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고 현재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커졌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장, 하수관로, 유수비, 배수, 펌프장도 있지만 저번에 예전에 그 도의회에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기타에 잡힌 예산이 어떤 항목이 들어가냐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이상하게 상한수도 좀 유술이 높고 아니면 유출이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제도는 서울이나 아니면 전국 기준으로 봐서도 타의 추종을 부여할 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하수도만 해도 그렇고 일반적인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도가 굉장히 좀 유지관리하고 공급하기가 난감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환경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산물이 좀 자아낸 일면이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든 좀 온전하진 않지만은 도시에서 기반시설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예로서 처리를 하고 정화시키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의 기본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 구조적인 그 틀이 갖춰져 가고 있다. 그래서 도시적인 차원에서도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수용력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주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니만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법이라든가 제도의 틀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환경수용력의 부담을 최대한 덜 줄 수 있는 뭐 하수면 하수 아니면 미세먼지 그런 각각의 그 층위들에 대해서 약간 강론을 약간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그 발표하신 부분의 일종의 하나의 강론으로서 좀 소개를 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그 조은미 이사장님이 잠깐 인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인사만 잠깐. 오늘 그 최동진 소장님 소개를 좀 받았고 제주분이시고요. 그 환경연합 그 한강을 이끄시는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저희가 환경 공부를 좀 하려면 저쪽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단체적으로도 좀 오늘 오셔서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라는 그런 이제 환경 이제 갑자기 왜 불려 나오는지 사투리로 얘기해도 돼요. 사투리로 말씨. 그럼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제주도 분들만 계실 것 같지는 않지만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주도 국제주원 환경면 낙천 출신인데 제주도에서 한 이제 20년 살다가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제주 바람에서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가지고 들으러 왔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거 말도 잘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태 공부를 좀 해야 돼서 그런 쪽에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우리 이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제주도
이 직전에 육지 사는 제주 사람 대표를 맡으시다가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째 지금 하고 이번에 그 어떻든 제주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선전을 했지만 애석하게 아주 애석하게 뭐 얘기 시작을 박찬실 선배님이 어떻든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랑 전혀 모르지 않는 또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바람에 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서 한번 박찬실 선배님의 얘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라면 시간이 좀 걸리고 예. 어쨌든 제2공항 싸움이 발표가 된 게 2015년 11월이었으니까 지금 7년 거의 7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쟁점들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나왔던 거는 일단 주민 수용성 내지 그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도저히 그 어떤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입지 타당성, 그러니까 그 제주 제2공항을 결정한 그 입지 선정 과정의 평가가 과연 다 온당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되면서 그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라는 그 활동을 하게 됐고, 그 검토위원회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검토위원회에 그 주민 측 추천위원으로 또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2공항 문제에 그 정면 깊이 연루되게 됐고 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사실은 2015년에 그 발표되고 나서 2016년 5월 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월 달에 그 육지 사는 제주 사람에서 이 제2공항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해서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한 첫 토론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강영진 교수님께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오신범 씨가 그 원래 공학도 요구해서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걸 계속 이슈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 수용력 문제나 아니면 그 과잉 관광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가치 논쟁적인 측면이 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 뭐 니네 얘기도 뭐 일리는 있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스톱을 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그 신범 씨가 그때 발표하는 걸 보고 나서 조금 그걸 들여다보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뭐 사회학도이고 전혀 그런 그 기술적인 공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잘 없는, 약간 저는 좀 약간 거대가 담론주의자인데 이 미시적인 거를 이렇게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약간 조금 이거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그 좀 듣고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원래 오신범 씨가 검토위원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됐어요. 예,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 지역 대책위 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지역 대책위에서 도저히 오신범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제가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주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두려웠죠.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정말 맞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득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몰라가지고 당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이제 내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몇 사람 이제 불러서 같이 좀 연구를 해보자, 스타디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밤잠 안 자고 국내외 자료들을 처음에 예를 들어 저쪽 그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ADPI에서 냈던 보고서가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보고서를 읽을 수가 진도가 안 나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잘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이건 뭐더라 저건 뭐더라 하면서 이제 그게 한 몇 달 동안 쌓이니까 밤 3시고 4시고 막 찾아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토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게 평가도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쟁점이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암만 계산해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 자체도 평가 항목이나 기준 자체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아직까지 걸려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철새도래지 문제, 그러니까 조류충돌 철새도래지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건 아예 그 당시에는 평가 항목 자체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가 항목에 당연히 들어가서 평가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성사는 점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아예 평가 항목 자체에 없었는데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마지막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평가 항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음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기준,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위원회를 이제 그 문제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그럼 이거 문제 뭐냐 이렇게 따지고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검토위원회를 중단시켜 버렸죠, 국토부에서.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당신들 국토부에서 5조나 되는 돈을 국가 돈을 쓰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당장 어떤 일부 주민들은 쫓겨나야 되고 일부 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은 대대손손 소음 피해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따위로 사업을 하냐, 나는 이걸 도저히 내가 용납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쳐서 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사실은 보따리 싸고 제주도 내려갔었는데, 근데 사실은 검토위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수용력이 문제였어요. 수용력이 문제. 근데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그 어떻게 기준, 도대체 그게 개념이 뭐고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관광 수용력이라는 거로 투어리즘 캐링 커패시티라는 관광 수용력이라는 걸로 얘기했고, 특히 섬 지역의 관광 수용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가 도대체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 관광객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런 걸 정해야 적정한 공항 확충의 규모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야 또 그 규모에 맞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야 이 공항을 지어야 되는지 현공항을 확충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얘기가 이 순서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2016년에 특히 제2공항 발표된 직후에 MBC에서 이제 도서와 수천장의 그 똥물이 정화되지 않은 채 나가는 장면이 탁 나오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을 사람들이 체감적으로는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걸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도 요구하고 제주도에도 요구를 했었죠. 제주도가 가진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연구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항 확충의 규모와 이제 방법을 찾자. 그것이 순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시간 끌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관광 수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정립된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였었는데, 사실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국제적으로도 보면 한 2000년 넘어와서고 본격적으로는 한 2010년 정도예요. 외국 경우에도 보면.
보면 바르셀로나나 저쪽 마요르카나 뭐 등등 곳곳에서 이제 문제가 2000년대 이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게 막 이슈가 돼 가지고 2013년에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누가 트위터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7년 그 세계 관광장관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와 이제 관광 수용력이라는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는 됐어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2019년 이후에는 그 자료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2019년이 마지막 북토크하고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저도 자료를 외국 자료들도 조금씩 보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아까 보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어쨌든 2021년, 2020년 이때도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섬지역 관광 지역의 관광 수용 능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구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연구돼야 되는데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하고 또 상관되는 것 같아요. 관광 수용력이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고유한 어떤 자연적 혹은 문화적 특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주도 그 고유성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역사, 문화, 유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중요한 그 지역에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일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도시 관광, 예를 들어 파리라든가 이런 그런 도시적인 요소들, 문화적인 요소들, 도시적인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고유성일 수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연인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이제 화산섬 그 세계적인 어떤 화산섬의 특유한 그 지질 아니면 지형, 생태계, 그다음 경관 이런 것들이 제주도를 제주답게 만들고 있는 고유성의 핵심적인 것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지하수, 뭐 지금 삼다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물 등등 이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특유성과 환경적인 자산 또 이런 것들의 가치를 도대체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사실은 저는 이제 무슨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한 거죠. 이것들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가지는 장기적인 어떤 가치와 그걸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가지는 가치가 어떤가라는 부분들도 비교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형, 지질, 생태계, 경관 이런 부분들의 고유성이 어느 정도까지 그 관광객을 받아들였을 때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인 사실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뭐 수자원 문제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관광객이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이런 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의 문제와 그 환경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얼마나 확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그건 인프라의 부족 문제 아니냐 인프라를 확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확충한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김성문 박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그 제주도의 그 제주시 지역의 하수처리 지금 용량이 계속 오버돼가지고 지금 도도 하수처리량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지연되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동부 하수처리장 월전에 있는 동부 하수처리장을 원래 600에서 1200, 1200에서 이제 2400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확충하려고 하는데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현대적인 시설을 해놨다고 해도 실제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해녀들이 직접적인 경험이고 실제로 지역에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가 처리해야 될 환경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또 한 요소로 이제 검토돼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비록 과학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과 거기에 따른 조사 연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 이런 연구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돼야 되면서 거기에 따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제주도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는 우리가 홍콩처럼 가려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사실은 물 사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홍콩 같은 도시국가로서 예를 들어 바다 오염되든 말든 어쨌든 도시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제주도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제주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광객 4천만, 5천만 와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아무리 그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기초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정도가 왔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환경에 그 생태계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질에 대해서는 아니면 경관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 하수처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사실은 도민들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제주도는 관광객을 이 정도 선에서 제한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냥 현재 추세에 입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라는 그런 포캐스팅이 아니라 이제 백캐스팅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게 시설들을 해나가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그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걸 딱히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관광객이 1,500이 최선이다, 2,000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진 않죠 사실은. 근데 지난번 대통령 2018년에 그 지방선거 할 때는 그거를 이제 그 고은영 후보가 각 후보들한테 물었어요. 그 공개 토론에서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느냐. 했을 때 대체로 2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대림 그 당시 후보도 그렇고 한 2천만 정도. 근데 그 2천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해서 잠깐 인용됐던 이제 그 관광 수용력 연구에 나온 건데 그 관광 수용력 연구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지질 생태계 경관 이런 데 대한 환경 영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단지 이게 쓰레기 처리하고 도로 늘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정도인데 관광객 수입이 관광 수입으로 그것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게 대체로 2천만에서 2,100만 요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수입보다 관광객들로부터 얻는 수입보다 거기에 이제 환경 처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이제 바뀌는 거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점이 대략 한 2천 정도 선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2천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고 그것이 과연 제주도가 가진 어떤 강점 제주도가 가진 자산이나 강점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에 연구도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저는 2천은 과도하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과잉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물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부순정 녹색당 후보 같은 경우는 8명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파격적인 이제 그 화두를 던졌는데 물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그 관광객 1,500만에 맞춰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어떤 경제적인 삶의 부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 정도에서 더 늘리지 않는 선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잠정적인 생각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제 조사 연구 또 사회적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찬식 선배님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저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저는 박찬식 선배님이 제가 아는 몇 분 안 되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좀 고달프긴 하더라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박찬희 선배님이 아까 문제의 시작에서 문제의 결과까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인생의 이제 중첩이 되면서 흐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정치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 같은 거죠, 일종의. 사실 한국 정치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박찬희 선배가 이제 정치에 나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반대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니다, 한국에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주라는 뭐 어떻든 우리가 제주라는 문제에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 같은 거, 이제 제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뭐 우리 모임도 사실 그런 틀 속에서 있는 거고, 제주가 과연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환경 수용력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김성호 박사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제 일종의 얘기하는 물리적 수용력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그걸 이제 아까 박찬희 선배님이 얘기한 대로 뭐 관광 수용력이라는 문제도 되게 그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는 사실 그 관광, 뭐 물리적인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자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그 사이클이 적정한 선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불편해지는 게 심리적 수용력이 오버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수용력이 오버되는. 뭐 오늘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 적당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거고, 오늘 최동진 소장님 모신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 전체의 환경의 적정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